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4주 1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전히 이제 대중문화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3주차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런 어떤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대중문화의 태동기와 그리고 또 6.25와 미 군정과 6.25를 거치면서 영미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되었나를 살펴봤어요. 이번 차시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어떤 대중문화의 개념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중문화의 속성이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와 관련되어서 어떤 그런 뭐랄까요, 특성의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4주차 자료죠. 이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뭐 퍼퓰러한 것이든 어떤 뭐 매스한 것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를 말하는데 이 대중문화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에 큰 혁신과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예를 들면 이 현대와 같은 어떤 그런 매체의 발달이 있기 전에는 장마당에서 펼치는 공연이라든지 뭐 서구 사회에서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연극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가 하면 굉장히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그 공간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만이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제 초기의 그 미디어 혁명을 통한 대중문화의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지금으로서 보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미진해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단계 미디어가 과거의 어떤 공간적 제약을 받던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매체, 즉 미디어의 탄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아주 그냥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죠. 이 패러다임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등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21세기에는 SNS 지금 최근에는 어제였나요? 윌 스미스가 그 시상식장에서 아카데미상에서 부인을 모욕해서 주먹을 날렸던가 뺨을 쳤던가 했던 그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OTT 제작의 영화가 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안 보고 기사만 쓱 봤는데 이미 이제 영화 시장, 특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오프라인에서의 교류가 제한되는 바람에 굉장히 급속도로 온라인의 세상이 활성화되어 버린 것 같아요. 역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90년대를 지나면서 쌍방향 TV, 주문형 신문, 컴퓨터를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과거의 일방향적인 매스미디어의 시대와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관제 문화라든지 어떤 검열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디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선생님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선생님이 고3 때까지도 광주 사태, 광주 폭동, 뉴스에 나오니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많은 성인들도 뭐 전달되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대학을 입학하고 나니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이제 민주화 항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진과 뭐 영상 등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실체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과 이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디어 통제를, 매체를 통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중들을 말 그대로 우미나 정체, 우중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국민들을, 특히 한국은 워낙에 뭐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SNS의 그 뭐랄까 사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더더욱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데, 오히려 역효과로 또 편향된 뭐랄까요, 어떤 정보들에 노출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못 갖게 되는 문제도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 전공이 아니라 그런 쪽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방향적이었지만 이제는 쌍방향적일 뿐 아니라 뭐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공간에 소통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뭐 일베라든지 뭐 메갈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대중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대중문화 패러다임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다. 자, 선생님도 지금 분명히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어요.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죠.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생산을 하겠다는 생산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텔레비를 보고 TV를 보고 라디오를 듣는 문화의 소비자였죠.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교육방송을 듣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뭐 교육방송에서 뭐 그 방송국에 가서 타인에 의해서 그 콘텐츠 생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더라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러한 미디어의 등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제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고, 1인 방송, 유튜버의 등장, 뭐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뭐 원하는 직업이다 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한류와 언어를 2년 반 전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상황도 훨씬 더 좀 다르게 변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메타버스니 뭐니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얘기들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접근하기가 어려울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죠. 국문과도 지금 아마 서울여대 게더타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게더타운 안에 이제 가지를 만들어서 브랜치를 쳐가지고 국문과가 그 게더타운 안에 메타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학과장이라 가지고 그거를 만들고, 고전문학과 영상이라는 과목에서 그런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애썼다 해서 시상식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쯤에.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분들 네이버에 제페토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2년 반 전엔 상상할 수 없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돈 주고 만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좀 평면적이고, 그 다음에 아바타도 되게 이제 좀 그 뭐 되게 단순한 형태지만 들어가서 축하해주고 시상하고 뭐 끝날 때는 뭐 함께 춤추며 헤어지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전과 지금도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온라인 속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러한 그런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뭐 언론 영상이나 이런 쪽을 전공한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중고등학교 때 필독서 정도로 읽지 않더라도 요약본 정도, 중요한 말 정도를 아마 보았던 책일 텐데,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내놓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문명 비평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유발 하라리의 뭐 그 사피엔스라든지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등등 이렇게 문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 미래를 한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봐요. 참 대단한데 엘빈 토플러는 1980년에 이미 프로슈머, 그러니까 프로듀서와 그러니까 컨슘,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생비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이 문화 소비자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은 유튜브의 소비자이면서 유튜버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자도 되는, 그러니까 생비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도 아마 생비자, 지금은 모두 프로슈머가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정말 그 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주요 이제 그 소비를 하는 매체가 TV인 초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요즘은 뭐 선생님 친정아버지가 31년생이신데 유튜브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조금 익숙하게 만지시는 분, 31년생인데 카톡도 하시고 네, 유튜브도 다 보십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게 삶의 질을 좀 올리는 좋은 속성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정치 많이 보기 때문에 알고리즘 얘기를 해주고 세상이 꼭 그런 의견만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기는 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빈 토플러는 이미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정보사회의 멀티미디어 환경은 매체와 장르 구분의 해체,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의 해체로 대표되는 탈분화 문화를 재촉하게 되었다. 네. 이게 탈분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분화와 세분화, 학문이든 모든 영역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도 예를 들면 국문과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의, 그러니까 1세대 학문 세대죠. 국어국문학과 1세대 학문 세대는 예를 들면 일석이승 선생이다. 국어학자이지만 수필가이기도 하고 문학 비평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아울렀다면 선생님 학문 2세대, 3세대들은 어떻게 되냐면 국어학 가운데서 문학 나 몰라. 그쪽은 다른 영역이야. 국어학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나는 문법론, 뭐 통사, 의미론 잘 몰라. 나는 음성학과 의문론, 중세국어만 알아. 이런 식으로 세분화와 분화가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가속화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 문이과 통합이니 뭐 학문 융합이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뭐 정반합이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인 것 같아요. 학문 세분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융합을 얘기하는데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체와 장르 구분의 해체.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가 방송이, 자, 유튜브로 만들어낸 것을 TV 화면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게 TV인지 아니면 뭐 이건 정말 뭐 과연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보여주는 기기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컨텐츠에 대한 정의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이건 TV용, 이거는 뭐 라디오용 이렇게 정해졌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또 장르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에는 드라마니 뭐 영화니,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넷플릭스나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애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OTT 서비스를 하니까 물론 이제 단회로 나가는 것이 영어고 나뉘어서 나가는 것이 이제 드라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전달해주는 매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결과적으로 매체와 장르 구분의 해체,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생산자 소비자 구분의 해체, 그래서 탈분화 문화를 재촉하게 된다. 탈분화 문화. 네. 근데 이제 단순한 융합
융합과 탈분화는 다른 것이죠. 네, 융합과 탈분화는 다르고 융합은 본격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학문을 예를 들면 국어 국문학과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메타버스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됐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과목이 고전문학과 영상 과목이었거든요. 선생님 과목은 아니고 국문과 이제 고전문학 하시는 분이 이제 학생들과 같이 꾸린 수업인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담는 어떤 그릇이 메타버스라면 그것은 IT 쪽이지만 안에 컨텐츠를 담는 것은 뭐 문학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됐을 때 국어국문학적인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컨텐츠가 특히 뭐 한류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문화 소비자, 네, 정의적인 측면을 보면 단순한 상품을 넘어 상품에 반영된 문화까지 소비하는 사람. 이들은 각각의 문화적 성향을 지니며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생활을 향유한다. 네. 아주 능동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문화 소비자는 생비자하고는 또 조금 차원은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 엘빈 토플러가 1956년에 문화 소비자 개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에 거기서 좀 더 이제 발전된 프로슈머의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는 1950년 The Culture Consumer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면서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크게 늘어 수용되는 현상을 문화 폭발, Culture Explosion, 문화 폭발이라고 하고 이는 토플러가 미국의 문화 현상을 가르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급 문화 예술을 수용하는 대중을 문화 소비자라고 이제 또 지칭을 했죠. 물론 이제 사실은 여기서 고급 문화 예술과 대중문화의 그 경계선이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대중이 수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하이엔드 컬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런 문화들은 소수가 이제 예를 들면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보다시피 클래식 음악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클래식 음악도 얼마든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죠. 미국의 문화 폭발 시기가 그 1956년이라면 한국의 문화 폭발 시기는 1970년대, 한 20년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방사지가 핵심 그런 어떤 진원지가 미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1945년 해방을 하고 50년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60년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도 먹고 살아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을 하면서 조금 그나마 뭐랄까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TV와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이제 문화 폭발의 시기가 1970년대에 나타납니다. 네, 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비재가 그렇듯 문화 역시 능동적 소비가 없는 공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소비를 하면 이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생산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공급의 문제, 즉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 즉 생산자와 콘텐츠, 네, 공급의 문제, 생산자와 콘텐츠를 언급하지만 실상 적극적이고 성숙한 문화 소비가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소비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매스미디어가 없던 시절에 뭐 유럽의 광장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장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소비에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경제적인 여유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락을 보면요. 문화와 경제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문화 영역에서의 일상성이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핸드폰을 통해서 영화를 OTT 서비스를 받아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이어버드를 꽂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5일장이 있어. 남사당패가 온대. 그때 가서 봐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상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처럼 주변에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뭐 요새는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미술 소비, 네, 이거 참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클래식 음악만 해도 어느 정도 대중성을 갖게 됐는데 미술은 그 선의 마지노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거의 그 공동구매 개념, 뭐 또 그리고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죠. NFT를 통해서 뭐 김한기 우리나라 가장 고가 화가 중에 한 분인 김한기 화백의 뭐 그 작품을 7억 얼마로 NFT를 된 것을 이제 공유하는 같이 공동 구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사실 선생님도 이런 그 화폐 개념은 뭐 가상화폐 개념은 정확하게 이제 정말 실물적으로 잘 다가오지가 않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림까지 일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림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최근 한 5년도 안 된 사이에 이제 급속도로 특히 이제 그림의 그런 어떤 문제가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보다 창의적인 사회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경제 발전 전략을 위한 핵심이 되어 요소는 문화 소비자들의 욕구 그리고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문화 소비자,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소비로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잉여적인 사실 문화 소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잉여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즉 필수적인 지출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문화 소비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없다면 질 높은 문화의 공급 역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화 소비자의 중심축이 형성되고 능동적 문화 소비자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제 그야말로 사실 이렇게 돼야 대중문화라고 하는 사실 대중문화는 굉장히 능동적인 소비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슈머의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문화 소비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프로슈머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입니다. 프로슈머라는 말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자적 기능을 하는 소비자를 말을 하죠. 생산자적 소비자는 정보통신의 발달, 소비자들이 제품과 시장에 대한 지식의 증가, 그리고 맞춤형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능력이 결합되어진 산물이에요. 이 3박자가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스미디어의 발달 또 인터넷과 같은 어떤 인프라들이 다 만들어져야 통신 기술의 발달 같은 인프라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감도 있고 이게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대량 생산이죠.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스 컬처니까요. 네,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적 제품이니까 뭐 음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보다 자신의 적합한 서비스나 그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생산자들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개별 고객의 요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 보다 낮은 비용이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비싸냐면 기본적으로 소량 생산이 되는 것이죠. 희소성을 갖기 때문인 거거든요. 희소성을 갖게 되니까 단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소위 단가가 비싸지는 것이고
반대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아지니까 이제 그러한 비용 자체가 사실은 이런 비용이 나중에 가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비용으로 또 전환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참여형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모든 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프로슈머 전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슈머 전략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고객은 왕이다라는 마케팅의 기본 법칙에 좀 더 충실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얘기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은 사실 이제 생비자 그러면 워낙에 뭐 영상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생비자를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제품에 대한 어떤 품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홈쇼핑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어때요? 뭐 의견을 올려주시면 뭐 얼마를 더 할인해 준다든지 사은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프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막 무슨 여러 가지 엠넷 음악 프로가 나오면 막 이제 막 아이디들이 쩌르륵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내보내서 무슨 곡 틀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들이 착 붙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프로슈머의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을 굳이 거창하게 항상 어떤 특정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1인 방송이나 1인 활동에 국한시켜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글쎄요, 엘빈 토플러가 지금과 같은 거의 1인 방송의 시대를 예측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측했다면 대단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슈머는 사실 전반적인 모든 어떤 그 제품 생산과 관련되는 것이고, 문화산업에서의 제품, 생산품에서의 프로슈머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초창기에는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에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드라마의 끝부분을 이제 영화는 만들어서 이제 제공이 되니까 사실 개입을 할 수가 없는데 드라마는 어떻게 돼요? 쪽대본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대본을 미리 써놓지 않고 지금은 사전 촬영이 굉장히 많지만 사전 촬영을 해서 완성시켜 놓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도 아마 1일 연속극이나 이런 경우들은 어떠냐면 초반 몇 회만 해놓고 그 다음에 대본이 나오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돼요. 소위 쪽대본이라고 하죠. 악명 높은 쪽대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말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결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시청자 게시판도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랑 누구를 이어주세요. 누구를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로 이제 삼각관계에서 이제 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상대편과 만들어 달라.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초반에 아주 유명한 커플과 관련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배우의 이름, 여자 배우만 서민정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밤에 이제 여러 번 돌려주는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한데 1탄이요. 거기에 서민정이라는 배우는 원래 잠깐 나오다가 이제 그만 나갈 그런 배우였는데 인기가 높아지게 됐어요. 인기가 높아지게 된 이유는 이제 삼촌 역할을 하는 배우와 조카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각각 이쪽과 결합하게 해달라, 이쪽과 결합하게 해달라. 그래서 엄청난 이제 싸움이 만들어지면서 러브라인이 다 뒤틀리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래서 그 조카랑 이제 고등학교 제자랑 이제 암암리에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글쎄 요즘은 그런 얘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드라마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청률이 50% 이상씩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은 시청자들이 결과적으로 적극적 프로슈머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그래서 문화산업의 프로슈머란, 이제 이 문화산업의 프로슈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배워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쪽 엘빈 토플러예요. 1928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벌써 6년 전이네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단한 이제 저술가이자 미래학자, 문명사학자들, 문명사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책들이죠. 재밌는 책들이고 최근에는 이분은 사실은 인문사회과학 쪽에서의 미래학자라면 자연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굉장히 아까 말했던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이건 좀 더 고전적인 거고요. 거기서 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얘기를 많이 하냐면 거기서 한글에 대한 얘기가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아마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야. 난 뭔가 이렇게 천리안이 있었어,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그런 진화론과 그런 측면에서의 인류사, 단순한 문명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사람이죠. 사피엔스.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책들을 좀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그런 책 한 권을 읽어두면 재밌어요. 생각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엘빈 토플러의 책도 시대가 지났지만 고전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고 70년 미래 쇼크를 발표하면서 또 저술가로 이름을 날렸고, 가장 대표적인 The Third Waves, 아주 정말 대단했어요. 그 시절에 선생님이 요 무렵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하도 가물가물해서 그랬기 때문에 아주 이 책이 시끄러웠죠. 서점에 가면 늘 나와 있고, 정보화 사회를 예견하면서 디지털 혁명과 사회혁명, 기술적 특이점 이게 싱귤러리티예요. 네, 가는 여러 가지 저술로 유명했어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고,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그리고는 정보화 혁명, 이렇게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거대한 물결을 거쳐서 또 다른 문명사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3의 물결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과학기술에 의한 정보혁명이다. 후기 산업사회라고 불리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탈대량화와 다양화. 이때의 탈대량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심플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너무나 단순한 대량화에서는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 있죠.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것을 또 찾는, 그러니까 매스컬처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기반을 둔 생산. 네, 그래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다. 네,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당겨진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정점을 지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은 못하지만 그냥 예상대로라면 최소한 늦어도 2학기에는 모두 학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도 몰라요. 2020년 봄에 첫 주 강의를 하며 중간고사 지나고는 보겠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마 우리가 학교로 나가도 아마 휴강이라고 하는 거는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시스템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실강을 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결강하게 되면 영상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 그러니까 교수가 결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나 미리 찍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당장 그것만 해도 달라진 것이고, 또 학생들의 경우도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쳤다. 그럼 결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영상 강의가 있다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줌 강의나 이런 경우를 올려놓지 않는 경우는 보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사회와 달리 일방향이 아닌 멀티 디렉셔널한 여러 방향으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져서 좀 더 유동적인 조직일수록 변화에 빠르게 적용을 한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되게 보수적이고 좀 더 경직된 조직은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도태될 것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유동적인 조직은 변화에 잘 적응해서 이제 뭘까 사회의 변화에 순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사람적인 측면에서 프로듀서와 컨슈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슈머의 등장을 이견하였다. 네, 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